오늘 아침 신문 그리고 방송사 뉴스의 가장 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소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김여정 특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려와서 만났더니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북한의 진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도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특사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인데요. 대략 세 가지 주제였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남북 관계 접촉 결과 이것이 어땠는지, 다시 말해서 김여정과 김영철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는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그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 요것이 일단 또 다른 주제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북미 대화, 이제 사전 상황에 대한 점검, 내지는 두 나라 정상 간의 탐색, 이런 것들이 조율됐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대북 특사 파견 문제가 오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읽는다면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특사는 결국 세 가지가 포인트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거냐, 누가 가는 거냐, 그리고 언제 가는 거냐 하는 그 세 가지인데, 요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라는 요 말 속에 어떤 목적이냐, 그리고 누굴 보낼 거냐라는 것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고,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머지않아서 곧 보낼 거다 하는 뜻을 함축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남북 대화가 오간 직후에 북미 관계 또는 북미 대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청와대가 이런 쪽으로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태권 실장 보기에 말이죠. 대북 특사, 사실 지난해 말만 해도 한반도에 남북 간에 이런 모습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북 간에는 어떤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크게 본다면은 이런 그 관측들은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이제 핵 개발이 고도화될수록 대화의 시기는 올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진도를 충분히 빼놓은 다음에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갈수록 기회가 된다. 이건 이제 일관된 관측이었고, 그 모멘텀이 언제가 될 것인가였는데, 북한이 이제 최초 모멘텀으로 잡은 게 신년사였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리고 그 신년사에서 우리 올림픽을 언급을 하면서 그 서로에게 명분을 줬죠. 여기에서부터 또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이야기한 것이 반대할 필요 전혀 없다. 대화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한다. 물론 이제 북핵이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약간 예측해보면은 4월 초로 애초에 이제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되든 혹은 축소가 되든 또 모르겠습니다. 연기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4월 초 훈련 시점 이전에 또 진도를 빼놔야 될 필요를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동적으로 느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김여정 특사가 왔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은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특사 파견. 대북 특사 답방 형식이면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가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과가 뭐냐? 결국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핵심적인 이견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핵 보유국이냐, 불가능한 거냐, 이런 양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핵 보유국 지위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의도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을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논의의 전제는 핵을 탈핵, 비핵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특사가 가가지고 그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 굉장히 큰 혼란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특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더니 어떤 이야기
했다는 거죠? 뭐 명확하게 뭐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발표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내심 미국 측도 양해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갔을 걸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추정은 되고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화해 무드는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청와대도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여정, 김영철, 특히 김영철을 만났을 때 비핵화 문제를 꺼냈을 때 그래도 북미 대화로 가는 그런 입구 성격의 아주 작은 고리라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임팩트라든가 모멘텀이 기대에는 못 미쳤을 수 있고 또 그 와중에 미국은 미국대로 또 대북 특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양해를 한다는 뜻을 전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이른바 under the right condition, 그러니까 적절한 조건 하에서만 북미 대화는 가능하다. 비핵화 전제가 없는 북미 대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받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없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이 4월 달에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요. 북미 대화로 가는 입구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제를 지금 맞닥뜨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어쨌든 찾아야겠는데 그 마땅한 그런 답답함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고민이 이런 이제 대북 특사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그런 어떤 고민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른바 시기도 조만간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속도를 좀 빨리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다음 주 중에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최소한 그 다음 주에는 직접 대북 특사가 가지 않을까. 좀 서둘러서 진행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남승모 SBS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 리포트 조금 전에 주니스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특사가 북한을 가게 되면 다녀온 뒤에 그 활동 내용을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남승모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북 특사 지금 박무신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누가 언제쯤 갈 것이냐.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가게 되면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가게 되는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음 주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서 늦어도 20일쯤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4월달 한미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짓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패럴림픽이 끝나기 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누구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거론되는 사람은 이제 서훈 국정원장, 저기 CG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또 여기에 이낙연 총리까지 이렇게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서훈 국정원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선 내부적인 조건과 외부적인 조건이 있을 텐데 내부적 조건으로 보면 우선 국정원에서의 실무 경험이 수십 년간 축적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결과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또 선거 캠프 때부터 이미 대북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왔었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대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남북 관계적 관점하고 한미 관점, 한미 관계의 관점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충족이 가능합니다. 우선 남북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김여정, 김영철 방문 때 여러 차례 만났고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속내를 파악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폼페오 CIA 국장과의 정보 라인의 연결 필요성 이것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펜스 김여정 회담이 불발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뒷얘기로 나온 얘기가 미국은 북한이 북미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CIA를 통해서 전달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에 대한 창구가 어디였냐 했을 때 적지 않은 외신들이 서훈 원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났는데 그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또 북한에 김여정이 특사로 내려온 뒤에 다시 이제 북한으로 귀환했을 때 그 당시 조선중앙통신이 뭐라고 보도를 했었냐면은 특사로 다녀온 김여정이 남측의 의중과 미국의 동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동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외신의 일부 외신입니다만은 서훈 원장이 폼페이오 CIA 국장과 면담하면서 전해들었던 그런 미국 측의 기류, 분위기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미 정보 기관 간의 교류 이런 측면도 충족시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훈 원장이 유력하지 않느냐.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예, 박무신님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명 한 명은 저희가 두 분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한번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여정 특사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내려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 화면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는데요. 가만히 봤더니 그 화면에 나갔던 남측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박무신 의원이 이야기하신 우리 측의 특사 후보로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면상 오른쪽입니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우영 안보실장,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진에 빠졌는데 대략 딱 화면에 나타난 4명이 특사 후보인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적절하다. 간첩을 잡아야 될 국가정보원장이 대북 특사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우석 부소장 생각도 그 자유한국당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국가정보장이 또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국가정보장 아닙니까?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를 해야 하는 거지. 뭐 CIA나 KGB 국장 같은 사람이 외교에 직접 뛰어든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손이 필요해요. 대화하는 손. 악수하는 손이 필요하고 한쪽으로는 대비하는 손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악수하는 손은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이 돼야 하는 거고 대비하는 손은 국방부나 국정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과 국방부가 나서서 외교를 직접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고 사실 외교에 있어서 한쪽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두 손으로 이렇게 맞잡는 거는 결국은 무장해제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굴종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밀사라고 하면 모를까 공식적인 특사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우리가 국정원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원 시장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지점에서 우려를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야당도 지금 다 동의하는 것은 직함 없는 사람, 뭐 실세라는 사람, 아니면 이제 엉뚱하게 이명박 정부 때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데 우리가 공감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4명 중에 1명인데 국정원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건데 저는 두 가지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과거 정부에서도 김 부소장님이 이제 밀사하고 특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분들도 특사의 이제 성격을 띠고 위임을 받아서 간 사람들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죠.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을 때 경찰총국장 출신인데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주역이다, 주범이다. 우리를 그랬었죠. 우습게 보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논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 국정원장이 가는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간첩 잡는 사람을 보낸다. 이건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서훈 국정원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하고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사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닌데 어떤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처의 장관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대통령 특사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사실 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사가 있다라고 하면 밀사에서 실패하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후락 때나 장세동 그 원장 때는 그 다음에 알려졌으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다음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서지 않고 지금 뒤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생각이 들고. 김원석 부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데스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청와대는 조율을 하는 입장이고 사실은 그 현장 반장은 통일부 장관이 맞죠. 그리고 통일부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고 정의용 실장이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낼 수 있습니다. 국정원보다는 낫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일단 데스크를 보면서 양쪽을 좀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딱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듭니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예전 그렇죠. 학생운동 시절에 그 경력전에 만약에 임종석 실장을 결정을 한다면 야당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송 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시절, 김정삼 정부 시절부터 대북 접촉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정권이 여러 번이나 바뀌었는데 얼마나 그 신원조회라든지 이 일에 대한 보안 감찰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걸 다 거친 사람이니까 그 안전성, 보안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100% 우리가 같이 동의하지 못한다면은 최대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밀사 특사 이야기하셨지만은 예컨대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밀사로 갔다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합의해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발표를 딱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못마땅하시고 저는 뭐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결사 반대다, 용납을 못한다. 이까지는 안 나갔으면 좋겠고 반대하는데 인정은 한다. 이 정도로도 이렇게 뭐 좁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면 잠시만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요. 박문신 의원, 밀사 특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밀사와 특사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밀사라 그러면은 이제 과거 밀사와 특사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결국 그 공개되느냐 공개되지 않느냐 이게 포인트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죠. 예, 파견이라든가 또는 50 때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겠죠. 그때 그런 것들은 밀사적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거고. 국민들에게 사전에 북한에 우리가 누구를 보냅니다라고 알리지 그렇죠, 않은 알리지 상태에서 않고, 예. 갔다 온 사람들을 밀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통상적인 이제 예. 호칭이. 이번처럼 대통령이 먼저 특사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특사라고 본다. 그렇게 그냥 언론 용어로 본다면은 예. 그냥 그 공개적이고 또 이른바 공식적인 이런 측면이 이제 특사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것 같고 그 이전의 단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밀사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다시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하기로 했던 그 당시는 그 박지원 문화부 장관과 송호경 아태위원회 예. 부위원장이었죠. 그 사람들이 했을 때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공개, 비공식적인 밀사적 측면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앞두고 갔던 그러니까 그 당시 임동원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갔을 때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특사적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언론 용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뭐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남북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뭔가 풀어가기 위해서 북이나 남이 그 상대 측을 향해서 보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밀사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 10년 동안에는 어쨌든 남북 관계가 풀린 다음에 그때는 서로가 공개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특사가 좀 왔다 갔다 했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왕 과거 정부 이야기를 잠깐 우리 박무신 의원이 해주셨으니까 지금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당시에 이후락, 김영주 대표적인 밀사라고 해야겠죠. 그때는 뭐 사실상 특사지만 그렇죠. 예. 공개되지 않은 그 이우락, 김영주 두 사람이 남과 북에서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평양 가서 2차례 아마 김일성 면담을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그 옛날 교과서 시험 문제도 많이 시험 나왔던 문제 때 꼭 나오는 문제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다만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뒤에 남측은 72년에 유신 정권으로 들어갔고 북한은 이른바 주석 헌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결국 남북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악용됐다 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동시에 받았던 것이 분단 이후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동 성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원칙이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완으로 끝났던 7.4 공동성명. 제 기억에는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인가요? 그
밀사로 가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독극물을 갖고 그렇죠. 갔다 이런 뒷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윤태곤 시장도 저 당시 기억하십니까? 학교에서 배웠죠? 학교에서 배웠고 예. 저 때가 기억은 안 나죠. 그럼 뭐 대략 한 85년 뭐 예. 이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사라는 게 최고 지도자의 이제 위임과 뭐 친서를 받아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밀사 특사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밀사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밀사의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특사로 이렇게 오픈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뭐 과거보다 훨씬 진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태곤 시장이 기억하는 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에 북에 갔던 밀사. 예. 그때는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박철원이 그러니까 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72년에 남북 특사가 결국은 유신 체제와 주석 체제로 이제 공고화됐다라고 보는데 80년대도 비슷한 게 83년에 아웅산 테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남북이 이제 긴장이 끝까지 갔다가 84년에 수해 물자를 북한이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통 크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북측에서는 별로 사실은 남측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풀려가지고 85년에 이제 밀사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86년, 87년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제 민주화 투쟁이 강해지고 또 칼 858 폭발이 벌어지면서 또 한동안 이제 끝이 나가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지금은 이게 70년대, 80년대 특징은 뭐 북한은 여전히 독재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대고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 자기의 이제 권력 구조에 공고화하기 위한 게 분명히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어느 정부든지 간에 정치적 계산 아니 이런 거 잘해가지고 지지율도 올리고 선거도 이기고 이런 거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하고는 그런 근본적 상황이 다르죠. 예. 전두환 정부 때까지의 밀사 저희가 살짝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 정권 때는 어떤 사람들이 대북 특사로 갔는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서동건 안기부장이 방북을 했네요. 저 때도 안기부장이 또 방북을 했네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 연방제 통일 방안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고 그 다음 정부 때는 또 어떤지 볼까요? 김대중 정부 주요 특사 박지원 문화부 장관, 임동원 국정원장 방북, 송호경 아태평화의 부위원장과 면담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임동원 국정원장이 또다시 갔고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까지 조율했고 2년이 지난 시점 또 2003년 1월에도 갔었는데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이 마지막으로 2003년 1월에 북한의 특사로 갔을 때는 너무 임박해서 가서 결국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저 때가 저 때죠. 이제 저 위에 있는 두 개, 저 때는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었던 그런 면담이었고요. 밑에 있었을 때는 이제 부시 정권이 들어섰을 때입니다. 2002년 4월부터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른바 악의 축이다 하는 그런 걸로다가 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국제관계가 그때 남북관계에 새 돌파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임동원 당시에는 외교안보 특보입니다. 국정원장이 아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반도 정세에 큰 물꼬를 바꾸지는 못했었죠.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갔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인가 이틀 일정을 조절해가면서까지 만났었죠. 그 기다려서 만나서 결과적으로 만나고 왔던 기억이 나고. 2005년 6월도 저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회담입니다.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만 킬로와트 대북 송전 제안을 하고 왔을 예, 당시 화면에 때인데 나가고 있네요. 그때 이제 그 본질적인 거는 그때 북한 전력난과 이 육자회담 복귀 이것이 가장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때 지금 김정일 위원장 화면 오른쪽에 지금 서훈 지금은 국가정보원장의 모습이 잠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차장이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그 뒤에 육자회담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9.19 공동성명, 육자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물론 나중에 다시 그것이 폐기되고 사문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2007년 8월 달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여기 이제 10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는 김만보 국정원장이 이제 특사 방북을 하고 공식적인 칭호를 명칭을 특사라고 불렀던 그런 여기 방문이었고요. 이때도 김정일에게 친서를 전달했던 그런 특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보냈던 특사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역대 정부 특사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입니까? 정동영
장관이 당시 통일부 장관. 예.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실세 그 대통령의 대리인의 역할을 예. 하면서 갔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게 첫째고, 둘째는 비밀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국정원장이 나름대로 밀사로서는 그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의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우파 진영에서는 뭐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그림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진보 진영 후보는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가지고 일정 정도 그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정동영 장관의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굉장히 좀 마치 대통령처럼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장면이 뭐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왕래가 잦았던 시점인데 반해서 지금은 지난해 말까지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반도 위기설이 매달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쟁 직전의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미국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좀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우리는 중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지까지 밝히고 있는데, 대북 특사가 북한을 다녀오게 되면 북미 대화로 이어지게 될지, 당연히 이어져야 한반도 위기 상황, 한반도 상황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특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연세대 교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소신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어떤 발언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27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고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분은 이렇게 앞서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래요? 제가 그건 다대하기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겁니까? 그 장관님 강력하게 경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박문신 의원, 문정인 특보가 정진석 의원이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송영무 장관이 저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워싱턴에서 한 얘기인데요. 워싱턴에서 이번에도 국내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한 얘기입니까? 미국 북한위원회라고 그 민주평통 그 산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 재개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대놓고 언급을 했습니다. 4월 첫째 주 재개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가까운 미래에 결국 북미는 대화할 것으로 낙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중요한 그 외교적 정보, 이게 남북 대화가 됐던 또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제 전개 상황에서 맞닥뜨릴 문제가 됐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개인 자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국내 정부 또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아직 언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 더더군다나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북미 대화 문제라든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이 시점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적절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대로 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고,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핸들링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놓고 그러면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아주 불쾌하다 하는 그런 표현에 일단은 뉘앙스를 미친 거고요. 이전에도 한번 문정인 특보와 저기 부딪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앙금 같은 것도 아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문신 의원이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정인 특보가 미국 워싱턴을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북한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할 수 있다. 그때 또 참수작전도 뭐 언급을 하고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국방위에서 그분은 원래 자유분방한 분이고 그분 이야기에 제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근데 개탄스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죠. 청와대에서 송영무 장관이 주의 조치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송 장관도 여권에서는 자유분방한 분으로 평가를 받는데 송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제쳐놓고 문 특보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개인 자격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이걸 뭐 문정인 개인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교수 겸 대통령 그렇죠. 외교 안보 예. 특보죠. 그러니까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특히 이제 군사훈련 재개 같은 경우에는 팩트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내 의견은 이렇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는데 팩트를 내가 이런 거 아는 사람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참 좋지가 않고요. 이것은 송영무 장관뿐만 아니라 미군 당국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사실이고 지금 보면은 오늘도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만은 이제 김여정 왔다 가고 김정철 왔다 가고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특사 갔다 오면 이야기 잘 해달라고 했지만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 특히 인적 정보에 대해서 미국이 목마른 상황입니다. 지금 조셉윤 6자회담 수석 대표도 사의를 제출했고 지금 주한 미국 대사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신뢰를 많이 얻어가지고 잘하면 진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운전자로 가고 미국이 우리한테 많이 기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문 특보께서는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팩트도 안 맞는 게 대통령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죠. 방금 사실은 더 논란이 됐던 거는 지금 윤태권 시장이 얘기한 그 부분이죠. 주한미군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권하고 이제 뭐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럼 이건 훨씬 더 큰 사안인데 이거는 뭐 문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말하자면 촛불혁명의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왜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김우석 부소장은 문정인 특보에게 특별히 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예. 윤태권 시장이 다 했습니까?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개인 자격으로 불러가지고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조야에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개인 교서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특보이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대서특필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특보로서는 당연하게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특보도 그렇지만 청와대가 지금 문정인 특보입니다. 문정인 특보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의 이름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나왔나요? 예, 국방부 미국 국방부 기자들과 대변인 사이의 질의응답에서도 문재인 특보라고 또 그 현지 기자가 또 이야기를 잘못했더라고요.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문정인 특보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특보란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용인을 하니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을 비호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되면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문정인 특보에 대한 경질 요구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경질하지 않고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김우석 부소장이 지금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의 주요한 싱크탱크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비용까지 다 되고 불러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상대방 정부,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우리 같으면은 뭐 누굴 부를 때 백악관에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개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전해들은 백악관의 기류, 그렇죠. 저 사람이 전해들은 국무부의 기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남북 문제라든가 또는 그 북미 관계 이런 걸 둘러싼 기류 또 정보 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특히 문정인 특보는 또 특보이면서 동시에 이른바 그 외교안보 자문그룹 교수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좌장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술적으로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그런 정보와 팩트면에 있어서나 다 궁금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른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언론도 기사를 쓰는 거죠. 예. 문정인 특보 지난해에도 그 문제 발언하고 나서 귀국하는 그 공항에 인천공항 입국장에 수많은 기자들이 나가서 저렇게 질문을 하고 문정인 특보도 상당히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아마 아직 귀국을 안 한 겁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많은 기자들이 문정인 특보를 향해서 질문 공세를 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정인 특보 저희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신 의원, 그리고 저희가 대북 특사와 문정인 특보 발언 송영무 장관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여야 4당 대표인가요? 5당 대표 불러서 그 청와대에서 어떤 간담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건부로 가겠다라고 조금 전에 밝힌 것 같은데요. 조건부로. 제가 보지는 못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을 공이 불러서 지금 어쨌든 간에 남북 문제 이걸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여론이 분열돼 있다고 할 정도로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해주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또 새로운 무엇이 있으면은 물론 좀 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제한은 되겠습니다만 알려줄 건 또 알려도 주고 이런 그 모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도 이번 초청 회담에 대해서는 대놓고 거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를 보면은 일단은 안보 문제의 주제를 국한해야 한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만 불러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하고는 함께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다른 홍준표 대표 요구에 대해서 또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표와 취임 후 첫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 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지방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예비 후보들 선거구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마지막 날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특히 헌정특위에서 이것은 우리 소관인데 왜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하느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마감 시간인 밤 12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헌정특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국회의원 똑같이 다 2명인데 어디는 6명이고 어디는 4시고 국회의원 숫자대로만 한다면 16석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27석이 늘어난 거를 이제 됐는지. 해당 국회의원은 안 늘었지만 이제 각 도별로 보면 1대4의 인구 편차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1대4라는 것도 좀 정확하게 어디가 이래서 어떻게 됐다 하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해갖고 오셔서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16명이 된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나마도. 우리가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이게 질문이 오가는 것보다는 한번 확인을 하고 의혹이 해소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잠시 정의를 했으면 합니다. 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그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고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 정확하게 법안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선거구 획정 및 광역 기초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선거 때 자기의 손발이 돼줄 일종의 신의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이 숫자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그 진전이 없이 그냥 그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그냥 떠넘겨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저녁 7시 반에 부랴부랴 회동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의안이 광역의원은 27명을 늘리고 기초의원은 29명을 늘린다. 이 합의 내용입니다. 이 합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담당 상임위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아까 헌정특위라고 돼 있는 그 위원회입니다. 예. 그 위원회라고 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위원들이 아니 이거는 그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할 사안인데 여야 원내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갖고 와가지고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우리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다가 결국 자정 시간을 넘겨버린 거죠. 국회 본회의로 넘겨야 되는데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겨버렸고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참 국민들 보기 민망하다. 예비 후보자들한테도 참 죄송하다 하면서 무산을 선언하고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시 또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루 날짜를 넘긴 겁니다. 3월 1일 새벽 0시를 넘긴 시간에 부랴부랴 다시 그러면 회의를 소집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그 안을 사실상 그대로 의결을 했는데 이미 본회의는 끝났고 선관위에서는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라고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못한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김재경 헌정특위위원장이나 안상수 나경원 의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모두 할 이야기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헌정특위에서 의결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로 다 막 뭐라고 비판하고 싶은 게요. 원래 법정 시한 12월 13일입니다. 이미 넘긴 상황이다 이거죠.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이미 넘겼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게요. 막판으로 가면은 어차피 이렇게 뭐 원내대표들끼리 우리 뭐 서로 몇 명 손해보고 몇 명 손해보자 이렇게 할 걸로 봐서 하는 거니까 헌정특위 위원들이 답답할 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 면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국민들 욕하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는 좀 국회에서 이 권한을 뺏어갔으면 좋겠어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한은. 예,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할 때 참 문제죠. 그렇죠. 이른바 스님이 자신의 머리를 깎는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하는 그렇죠. 거. 자기들 거도 문제고 그다음에 자기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발로 쓸 사람들 거를 획정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게 4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예컨대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14만에서 29만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2배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광역의원이. 그럼 딴 데서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건데 안 줄이려고 하죠. 서로 이제 니네 동네에서 줄여라.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건 좀 기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김무석 부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이 다르시면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시고요. 당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손을 좀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손발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기초단체가 굉장히 국회의원한테 중요해요. 기초의원들이. 기초단체장은 병참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권력과 굉장히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게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공천권에 대해서는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누가 세우느냐.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이 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말이죠. 이 국회의원 선거구 백정,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이때 국회의원 선거구 또 다시 정해야 할 텐데 이때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과연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역시 안 놓지 않겠습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선거구 획정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는 뭐 이 정도의 어떤 조정안, 중재안 정도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싶고요. 지방 선거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 모두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2시 57분 37초, 38초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하나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이른바 겐세이, 박문신 의원은 도쿄 특파원하셨으니까 겐세이가 견제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뭐 당구라는 예. 당구를 통해서 많이 저기했는데 견제라는 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그대로 이제 음을 빌려가지고 쓴 게 이제 겐세이고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어 사전에도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도 GAINSAY 네.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건데 그 출처는 오리진은 일본어인 거죠. 예, 이은재 의원의 겐세이 발언은 저희가 이틀 전에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 과연 정치인들 중에 겐세이라는 용어를 썼던 정치인은 더 없느냐? 이른바 SNS상에서 네티즌들께서 직접 또 찾아주신 또 기자들이 찾아본 겐세이 발언 저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짧게 하든 안 하든 답변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겐세이는 그 여의원 할 때 겐세이 하고 조용히 하세요. 네?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새누리당 간사이신 권성동 의원께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 나오면 피식피식 웃거나 뭐라고 소위 겐지를 놓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는 걸 제가 봤고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경남도지사 시절입니다. 2016년에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경전 벌이는 모습이 나갔고요. 그때도 겐세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박범계 의원도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인데 참 권성동 지금 법사위원장과는 박범계 의원은 저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그때도 권성동 위원장 그 당시 간사 예 어떻습니까? 이 겐세이 발언 어제가 3.1절이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국제화 시대에 굳이 일본어만 우리가 자꾸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또 페이스북에 자기 의견도 올리곤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렴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에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치 품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데 저런 것들은 뭐 변명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겐세이라고 하는 말이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당구장에서 듣던 얘기고 그리고 평소에는 별로 쓰지도 않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쓰는 걸 보면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께서 과연 겐세이라는 용어 우리가 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용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